실험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와 강릉 31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4.6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직정성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2016년 총선 닷새 앞둔 시점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발표. 당시 방송 보도 KBS 외화벌이가 어려워지면서 한층 거세진 북한 정권의 압박이 적잖은 부담감으로 작용한 겁니다. MBC 종업원 전원이 탈북한 것은 그만큼 내부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하는 등 민심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총선 목전 북풍을 이용해 민주당 등을 공격하는 새누리당은 안보에 둔감하고 민생에 무책임한 운동권 정당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이 남한에 오지 않은 북한 종업원의 증언. 다 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짐들을 다 싸게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지배인 허강일이 여성 종업원들을 속여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허강일 어떤 반응이었을까? 허강일 스스로도 협박했다고 증언. JTBC 인터뷰.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너는 돌아가려면 돌아가라. 저쪽으로 북쪽으로. 너는 돌아가면 죽는다. 살겠으면 나 따라오라. 이렇게 제가 협박을 했어요. 남한에 온 북한 종업원도 허강일의 협박 때문에 왔다고 JTBC에게 토로. 가족을 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협박을 하니까 다시 과거로 되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탈북 종업원을 만나려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 국정원에 의해 차단당했는데 장경욱 변호사. 네, 접견도 거부되고, 그러니까 저희의 편지도 전달이 안 되고, 신문 또는 책까지 반입이 불어된 것이 막는 이유가 뭐예요? 유해 물질이라고 하고. 허강일은 그렇다면 왜 종업원을 끌고 탈북했을까? JTBC 인터뷰. 제가 진짜 국정원에 서가서 이 사건을 주도하게 되었는데 무조건 같이 오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선 비준한 작전이고 대통령이 다 기다린다 이 소식을. 지금에 와서 보면 제가 좀 양식적 가책을 받는다고 할까요?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식당 종업원 가운데 몇 명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단 겁니다. 이들이 중국에서 납치된 것이 사실이라면 종업원들은 범죄 피해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종업원을 납치했다? 납치한 이유는? 한국의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물끄러미 선체 해가 저물고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려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 거짓말 다시 나는 홀로 남겨진 거고 모든 추억들은 버리는 거고 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 거짓말. 총선 닷새 전에 들어온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 알고 보니까 남한에 가는 줄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온 인솔자는 한국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데리고 오라 이렇게 요구를 받았다는 거고요. 유엔 인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 종업원을 만났는데 종업원 중에는 자의로 한국에 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유엔 인사가 곧 평양에 가서 종업원 가족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심홍섭님, 그럼 그냥 돌려보내면 되지 않을까. 김정은 위원장과 그런 의미에서 또 신뢰도 쌓고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자, 들으신 노래는 이적의 거짓말이었습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낮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일부 놓치신 분들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즐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다운로드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KBS 라디오 정보센터 가볼까요? 정한나 씨.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 사태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과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간 비공개 회동 논란으로 해소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1일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외교기밀 누설 논란과 관련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외교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강효상 의원에 대해 검찰이 강의원에 부른다 해도 한국당으로서는 내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때는 2019년 대한민국. 세상은 어둠에 휩싸였다. 대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갈 곳을 잃었다. 그런데 그때 어둠 속에서 그가 나타나서 외쳤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의 이야기는 80년대 유인물 스타는 누구?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 유재일은 이렇게 말했다. 네, 어떻게 방송 며칠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제 슬슬 적응이 되는데요. 네, 편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대중과 소통하면 됩니다. 뭐 그렇죠. 유튜브, 지상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예.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오늘은 이제 그 80년대 팟캐스트 유인물 얘기를 할까 합니다. 유인물. 80년대에는 팟캐스트가 없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유인물이 팟캐스트를
역할을 대체했다. 했다.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니까 그 유인물을 복사한 게 집계가 안 되는데 몇십만 부도 이제 복사가 됐을 것이다. 아니 무슨 신문 윤전기도 아닌데 네. 복사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복사의 복사를 그냥 학생의 단대별로 이렇게 단과대학별로 이렇게 뿌려지면 또 거기서 또 몇백 부씩 해서 전국 대학에 다 퍼지니까. 그렇군요. 예, 그런 위대한 유인물들이 전설적인 유인물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현장에서 소비되고 더 폐기되거나 할 텐데 네. 그거 잘 모아도 일종의 역사책이 역사죠. 될 수 있었겠어요. 네. 예. 근데 저는 그거 중에서 이제 그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는 다들 알아요. 그때 다 돌려봤다.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돌았던 또 하나의 문서가 있는데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밀이죠. 뭔데요? 강철서신. 강철서신. 그 김영환 씨가 쓴. 네. 주사파의 탄생을 알린. 그 강철서신이죠. 주체사상파, 주사파. 네. 예. 근데 이제 그거에서. 예. 그러니까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상파나 언론에 이렇게 쭉 나올 수 있었는데 김영환 씨는 나오질 못해요. 혁명이 보통 우리가 종북이라고 얘기하는 그 혁명 사상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니까. 네네네. 근데 김영환 씨가 지금은 우파로 전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뉴라이트도 만드셨죠. 그분이 만든 겁니까? 그분이 만들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과 김영환 중에서 누가 한국 정치에 더 영향을 많이 줬는가라고 하면 다들 유시민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자신이 뭐 굉장히 명망이 있고 또 대권 주자로도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김영환 씨가 영향을 더 줬다고 봐요. 그래요? 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김영환이 누구야? 그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 그 사람을 말하는 거야 하실지도 모를 텐데. 그분 아니고요. 그분은 아니고. 그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주사파 내부에서 김영환 씨보다 서열이 낮았던 이석기한테도 유시민이 권력투쟁에서 지잖아요. 그랬나요? 통진당에서. 통합진보당에서. 통합진보당에서 이석기한테도 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김영환의 파워는 어느 정도였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영환 씨. 그 주사파라고 했는데 주체사상파. 그러니까 흔히 많은 분들은요. 주사파 하면은 김일성주의 추종자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거냐면 전두환한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한 좌절의 시대예요. 네. 그리고 학생운동권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달라서 여러 파로 갈려 있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얘기를 하는 거죠. 김일성이 독립운동가고 그 민족해방의 수령이다. 일명 주사파의 양대 사상이라고 하는 수령론의 탄생이죠. 수령. 그래서 김일성 대 전두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두환을 이길 사람은 그리고 학생운동권이 비빌 언덕은 김일성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김일성을 모택동이나 호치민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무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시대의 절망. 그래서 제가 계속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그런 공감을 했느냐라고 하면 그때 다들 분신 자살도 하고 내 동료가 광주에서 그런 학살이 벌어지고 그리고 내 친구가 내 동지가 이렇게 분신 자살을 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는 돌파구가 필요했고 기대 언덕이 필요했는데 그때 강철서신이 줬었던 북한에 대해서 김일성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걸 수십만 부를 돌려본 거죠. 근데 강철서신이 우리 정치에 비친 여파가 있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정치 조직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주사파입니까? 그게 주사파죠. 그러니까 강철사신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김영환 씨는 그 5부 정도를 서울대 단과대로 돌렸대요. 그 단과대로 돌린 게 인쇄되고 복사돼서 전국으로 다 퍼지고 그리고 학생운동의 최대파가 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금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용기가 날 수 있는 얘기가 김영환 씨가 갑자기 그러더니 김정일 때에 가가지고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독재. 북한이 독재니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겠다고 돌아선다고요.
와, 이건 뭐 180도로 돌아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일성까지는 수령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분은 북한에 갔다 왔다는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북한은 독재다. 그리고 인민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는 독재다라고 하고 180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파로 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랬어요? 뉴라이트 주식. 오. 그러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야. 네네. 그리고 이제 통진당 해산할 때요. 네. 통진당 해산할 때 대법원에서 결정적 증언을 한 사람도 네. 김영한 씨였어요. 그러니까는 민혁당 사건인데 민혁당은 김영한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예. 김영한 밑에 이석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자기는 그때 같이 감옥에 들어갔었는데 예. 자기는 전향했잖아요. 예. 근데 그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가서 네. 이때 민혁당 멤버들이고 이들의 사고방식은 종북이다라고 증언을 김영한 씨가 해요. 한때 자기의 어떻게 보면 동지였고 부하였던 사람들을 얘들 아직 나는 변했는데 얘들은 아직 안 변했어. 결정적인 증언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때의 민혁당 이 통진당의 멤버들은 그때의 민혁당 멤버들이다라고 그 증언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 법원이 이걸 인용을 했고. 네. 예. 결정적인 증언이었다고 하죠. 강철 서실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죠.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족 해방 전쟁이라는 개념 그런 개념과 하고 6.25 한국 전쟁이 아니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중국처럼 그런 걸 민족 해방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연속선상에서 김일성을 바라보는 거죠. 네. 독립운동가이고 예. 민족 해방의 수령이라고. 그 베트남에게 호치민 같은 존재가 있듯이 네. 북한에는 김일성의 존재가 그러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솔직히 그러니까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니어서 그런지 네. 그냥 전반적인 거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철 서신이. 네, 말이 안. 그리고 그 강철 서신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 시대에 바로 직격탄을 날린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백태웅 씨죠. 백태웅? 그 산호맹. 네, 하와이대 교수. 예.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PD죠. 그분은 북한 경제는 즉 강철 서신과 주사파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경제가 아니고 평등하고 뭐 잘 돌아가는 경제도 아니고 인민을 수탈하는 경제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 대해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비판을 바로 하는 거죠. 그래도 백태웅 씨도 이쪽에서 봤을 때는 완전 북한하고 친한 사람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PD죠. 그러니까 NLPD의 형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백태웅이 누구고 김영한이 누구냐 이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김영한이 그 주사파에서 예를 들면 서울대에서 북한 바로 알기 그 운동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래요? 그리고 김영한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네. 그리고 그 김영한의 동지인 홍진표 씨가 만들었던 바른사회 시민연합 그리고 연대 그리고 거기서 전희경 씨, 신보라 씨, 전희경 의원, 신보라 의원 이런 식으로 보면 그리고 산호맹을 보면 조국 은수미.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어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던 산호맹의 리더가 백태웅 씨고, 그렇죠. 거기 조직원으로서 조국 현 민정수석, 은수미 성남시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만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공중파에서 얘기하지 않는데 그들만의 유인물에 있었던 그들만의 스타와 그들만의 세계. 지금 그게 대중과 지금 한국 정치 세력들하고의 괴리를 낳는 엄청난 차이죠. 그래요. 참 놀라운 역설이네요. 이 주체사상파가 지금 우파의 운동 세력을 만들었고 또 그래서 우파의 정치인들을 양성하고 말이죠. 이런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누가 누구를 주사파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스운 얘기인 거예요. 나는 전향한 주사파고 너는 전향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전향을 딱 했다고 전향을 선언은 안 했을 뿐이지 민주당 사람들도 종북 아니다. 그 옛날 얘기다. 옛날 우리가 그랬었던 거고. 하태경 의원이 그런 말을 해요. 하태경 의원이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주사 NL과 주사 NL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로서 그 주사 노선을 가지고 있는 정치는 없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주사파라 이렇게 말하는 거 말이 안 된다고 하태경 의원이 본인이 주사로 분류되면서 자기도 비주사 NL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극한의 시대에서 네. 그야말로 맹위를 떨쳤던 이런 사상들, 네. 주장들, 네. 또 노선들 이런 노선이 그 오늘날 정치에서 뭔가 그 굉장히 좀 역작용, 부작용만 이렇게 양산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장 잘못된 점이 뭐냐면 그때 노선 투쟁을요 무의미한 거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뭐 행정이라는 건 집권을 권력을 잡고의 얘기지. 권력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건 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선전과 조직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적대시 전두환은 나쁜 사람이니까 그냥 나쁜 사람은 나쁘다라고 하고 저걸 꺾어 넘기면 되지 다른 얘기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선전과 조직에 집중을 하고 정책과 행정 이런 건 생각도 안 하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 정치가 지금 이렇게 왔음에도 적대적 공존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정책 담론과 행정 담론을 말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언론도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샀었던 게 KBS나 언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유인물이 돌았던 거니 지금 언론들도 쉽게 이게 스포츠 중계 싸움을 중계하듯이 하지 말고 정치에 있어서는 정책 담론과 행정 담론을 부활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요. 선전 조직 이건 좀 이제 물밑으로 가라앉히고 이 정책과 행정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 주안점으로 두고 우리가 정치를 바라봐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기 유재일의 밝히기였습니다. 유재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가 봅니다. 국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 국회의원 24시. 국회의원 24시 앞으로 이 시간에는 각 당에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는 성실한 국회의원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의정 활동 그것이 궁금합니다. 쏙쏙 파헤쳐 볼 텐데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엄청 거창하네요. 그런가요? 예. 앞으로 좀 슬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속 인터뷰에서 한번 뵀었는데 그 이후로 당 정책위 의장 되셨어요. 예. 그 당의 이제 3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당 대표, 그다음에 원내 대표,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 비례의원인데 또 불구하고 이제 정책위 의장이라는 좀 막중한 역할을 맡았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정책위 의장이 이제 정책위원회라는 게 이제 당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임위별로 전문성을 가진 이제 전문위원님들이 계시고 이제 그분들과 이제 당의 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오늘 또 방금 여기 오기 전까지 예산 그 추경 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제 사업별로 한 23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이제 일일이 같이 검토하면서 의견 뭐 이렇게 조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법안 또 올라올 거 있으면 법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최고위원이 당대표 치받고 또 당직자는 최고위원 치받고 이런 혼돈의 연속인데 혁신위원회 얘기가 또 나와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그 손학규 당대표가 이제 사퇴를 하라라고 그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처음 출발점이 4월 3일 보궐선거에 저희가 이제 한 명의 후보자를 냈었습니다. 그때 그 창원에 후보자를 냈는데 뭐 참패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참패 결과를 가지고서 손학규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하라라는 걸 처음에 요구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퇴해야 될 이유로서는 적정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뭐 어느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그 선거 이기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손 대표가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얘기했고 그 뒤로 이제 패스트트랙 정국이 돌아가면서 저희 당이 좀 시끄러웠죠. 특히 사보임 문제 때문에. 근데 뭐 그런 문제는 이제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고 원내대표를 새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당 대표의 어떤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계속 그런 걸 다 엮어가지고 계속 이제 당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손학규 대표가 사퇴하지 않겠다. 이선 후퇴도 없다. 하지만 당의 혁신을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이제 그 혁신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누구를 위원장으로 모실 것인가 그리고 혁신위에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범위를 가지고서 지금 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것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단답식으로 여쭙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지금 그 정병국 혁신위원장안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까? 정병국 의원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정병국 의원님을 처음 손학규 대표가 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그때는 패스트트랙 전국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중립적인 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시려고 했는데 패스트트랙을 겪고 또 원내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명확하게 현 지도부의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진 쪽에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중립적인 인사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또 본인도 그 혁신위원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지는 않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학규 대표는 외부의 인사로 중립적인 분을 모셔서 그 중립적인 분이 혁신위에 들어와서 혁신안을 만들면 뭐 그게 이제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어느 한쪽에 치우친 분이라고 생각한 분이 와서 혁신안을 만들면 또 그걸 가지고서 수용하네 안 하네 가지고 또 싸운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분 찾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당대표가 있는데 뭐 굳이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 목소리도 사실 없지 않은데요. 그 혁신위원회가 하는 일은요. 당의 혁신 방안,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거지 어떤 당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비대위처럼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롭게 임명이 돼서 당대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혁신위와 비대위가 좀 혼동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두 개가 엄연히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별도의 최고위원회 산하에 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한 방안을 찾는 위원회다. 일종의 어떤 뭐 자문역 같은 거네요, 한마디로. 뭐 그렇죠. 거기서 이제 좋은 안을 내주면 그거를 이제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또 수용해서 당의 쇄신과 혁신을 위해서 또 노력하는 거죠. 자, 의원님, 그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SK 실트론. 이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2017년에 그 SK 그룹이 LG의 실트론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그 SK라는 이제 계열사가 실트론의 주식을 약 이제 50% 정도 인수를 하는데요. 이제 그 돈은 직접 자기 돈으로 이제 인수를 하거나 조금 돈이 부족한 경우는 증권사의 돈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데요. 그 나머지 70% 정도를 회사가 인수하고 30% 정도의 지분을 최태원 회장이 인수를 하게끔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개인이. 예. 그러니까 이게 실트론이 굉장히 잘 될 회사고 특히나 이게 반도체의 재료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SK 그룹 안에 SK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룹 차원에서 인수하기로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지분 일부는 최태원 회장이 인수하게끔 하는데 최태원 회장이 그거를 지분을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돈을 대줍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이자 상당액을 내고요. 나중에 이 회사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 그 지분의 올라간 가치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추정키로는 최태원 회장이 한 2,500억 정도의 자금을 융통을 해서 1년에 한 86억 정도 이자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수익을 다 얻는데 현재로서 한 1조 원 정도를 벌써 얻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이거 배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바로 회사의 기회를 SK가 가져야 될 회사의 기회인데 사업계를 최태원 회장이 가져간 것이다라고 해서 공정위에 이거는 사익 편취 행위의 금지 행위니까 조사를 하라라고 의뢰를 했고요. 이게 지금 2년 이제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뭐 여전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회계사 하셨어요. 예, 회계사 있었습니다. 국내 최고라는 3일 회계법인에 계신 걸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벌 비리 정말 남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시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처음 재벌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거는 이제 제가 참여연대에 그 경제민주화위원회라고 예전에 재벌개혁 운동을 시작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98년도부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재벌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했고 뭐 회계사가 돼서도 계속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다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SK 그 요즘 그 최태원 회장이 사회적 가치 행사에서 한 이야기가 화제가 됐는데 요즘 그 SK가 점수를 많이 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어제 이제 그 사회적 가치 관련된 행사에서 기업이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사회적 가치 추구하는 거 100% 동의하고요. 근데 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의 가장 출발점이 저는 윤리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역시 그런 사회적 가치를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그 안에 있는 기업의 구성원인 특히나 이제 최고 경영자가 정말 윤리 경영을 해야 되는데 최태원 회장은 뭐 앞서서 과거에 이제 많은 형사 사건들에 의해서 뭐 징역도 갔다 오시고 아니 제일 기가 막혔던 게 2014년에 SK 계열사 자금 수백억을 무속인의 말만 듣고 선물 옵션에 투자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고 그렇게 해서 감옥 갔다 왔잖아요. 4년 징역형을 받았었죠. 감옥 나와서는 성경책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시고부터 이제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2017년에 이 실트론 인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회사 기회 유용 논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최태원 회장이 그때 반성하고 나와서 진짜 기업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고 한다면 저는 이 SK 실트론 인수할 때 진짜 논란 없이 깔끔하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이로 인해서 더 큰 문제를 지금 저는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들었어요.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재를 했습니다. 제재까지 했어요. 그 증권회사가 그 발행어음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업에게만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최태원 회장이 SK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회장이 이 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아닌 개인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를 했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이게 증권회사가 잘못된 불법 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냈고요. 따라서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태원 회장이 그런 회사 기회 유용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자금 조달의 그 실체를 파악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회사 기회 유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지금 제가 2017년 국감 때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조사를 하라고 했고 실제 조사가 시작된 것은 거의 한 1년이 다 지나서 작년에 현장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1년 한 6개월 넘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조사 중이고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태원 회장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수신제가 치국 필천하라고 수신을 하라는 말씀 아까 전에 윤리 경영에 대한 이런 문제들 발생하지 않게 특히나 지금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나온 회사 기회 유용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셔라라는 거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물론 이제 제가 집안일을 잘 돌보셔야 기업 경영도 잘 될 거라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SK 쪽에서도 우리 저 바른미래당 수신제가 지구평천화. 거기서도 뭐 말씀하시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책통 또 이 재벌 개혁에 또 굉장히 큰 의지를 갖고 계신 최이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박경은 씨. 네, 퇴근길 수도권 구간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은데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구리 쪽입니다. 서안암 부근과 광암드로부터 강일 쪽으로 밀리고요. 일산 판교 쪽으로 김포에서 자유로까지는 13km 구간에서 답답합니다. 반대 판교 일산 쪽으로 판교에서 청계터널, 안현에서 송내까지도 정체길이 길어져 있고요. 구리 판교 쪽으로는 하남에서 광암터널, 서안암에서 송파, 다시 성남 부근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에서 동탄 사이 정체는 작업 때문이고요. 이로 기흥에서 신갈, 또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부근,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또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부근, 다시 일찍부터 금천 쪽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입니다. 서안산 부근에서는 1차로 막고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대 정체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신갈 부근과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또 북수원에서 동군포 부근, 군자에서 서창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경제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알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경제 이야기, 경제 완전 정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로 옮겼습니다. 네. 갑자기 월요병이 도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월요일 코너를 이 두 분과 함께 했는데. 뭐 음습한 기운이 수요일까지 오나요? 우리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지난 이틀은 뭐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원래 수요일은 가족의 날인데. 그렇습니다. 일찍 가야 되는데요. 자, 그러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네. 오늘 보내면 이제 또 이틀 남습니다. 예. 자, 모두의 경제 함께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이제 뭐 금을 갔나 했더니 와, 1년 만에 1,000만 원을 회복했다는 소식이에요. 예. 많이 올랐어요. 작년 1월에 2,900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연말이 되면 300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투자에 실패했다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뉴스도 꽤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여전히 비관론이 있다가 최근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또 글로벌 IT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다시 1,000만 원 넘었습니다. 이거 뭐 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는 건지 대표적으로 투기 세력이 그렇게 막 농간을 피우는 건지 아니면 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인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뭐 짬짜면 아니겠어요? 짬짜면 보이는 손 반, 보이지 않는 손 반. 결국 이제 존버한 사람들이 지금 존버한 지금 다시 또 가져가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존처럼 열심히 버티는 사람들. 존이 아주 인내심이 강해요. 존처럼 벌어볼까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살아나는 비트코인을 보고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상승장에 들어섰다. 아니다. 거품이다. 두 분은 어떤 입장이세요? 네, 저는 뭐 일단 좀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화폐 문제는 단기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단기 상승장에서 내가 차익을 얼마나 먹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뭐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에 이 가상화폐라는 게 어차피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조금 더 대중화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블록체인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요. 또 우리가 뭐 사물 인터넷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시스템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줘야 되고 그 보상이 가상통화라면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씩 우리 일상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이 뭐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각종 뭐 상품 거래소에서 이거 상품화하겠다 얘기 나오는 것들이 시간이 가면 차근차근히 갈 것이다.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뭐 비트코인이 이번 달에 뭐 2천만 원을 간다, 1,000만 원이 간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0년, 20년, 30년 가면 결국 이건 뭐 어느 정도 가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은 주의하라. 근데 사실은 비트코인에서 손해 보는 거 어느 누가 보전해 줍니까? 그게 이제 작년에 우리 학습효과죠. 갑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2,400만 원까지 올랐다가 또 뚝 떨어져서 300만 원까지 가버리고 그러면 일확천금을 노리고 나의 정말 재산을 결혼 자금을 다 넣어놨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면 이 당장의 우리 현실에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연착륙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완전히 셧다운을 안 시켰던 게 이게 또 미래가치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겨놓고 간 거죠. 이 비트코인이 지금 다시 시장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참 모순적인 게 현실 경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되게 나아진다거나 경제 상황이 되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불안한 쪽으로 투자를 한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예전에는 뭐 금을 사둔다든지 안전자산. 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금, 달러 이런 것들의 방향이 좀 다르고 각자 그 시기에 따라서 선호되는 자산의 형태가 다른데 지금은 동시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함께 각광을 받는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인 그 대표적인 루비니 교수 있잖아요. 뉴욕대 미스터 둠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비관론자인데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트코인이란 거품의 어머니이자 아버지. 근데 항상 되게 비관적이라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건 사실 쉽거든요. 왜냐하면 비관적으로 전망했다가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아무도 안 따져요. 그런데 경제 상황이 되게 좋아질 거라고 했다가 조금만 나빠지면 사람들이 엉터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관론이 전망하기가 되게 유리한 쪽인 건 맞는데 지금 박병률 기자가 언급하신 저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하지만 단기간에는 이게 그 해외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대세 상승장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보고서도 나옵니다만 그렇게 보기엔 좀 섣부른 것 같고 겁나요. 사실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 뭐 불안전한 자산에 적극 투자라고 권장할 수는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만 하면 안 되죠. 정부는 지난번에도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이게 자산이든 통화의 기능이든 하고 있으면 제도권 안으로 이걸 가져와야 최소한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좀 한가해 보이는 논평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걸 제도화하는 순간 이 정체 모를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건 아는데요. 이미 거래되고 하나에 1,000만 원이니 뉴스가 연일 나오면 이건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게 맞죠. 그리고 그렇군요. 지금 사실 불안을 먹고 자라는 비트코인의 가격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에서는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페이스북 같은 데 자체 가상통화 만든다고 하고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데들도 투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과 가능성을 동시에 혼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아까 특징이 뭐냐면 지난번 비트코인 상승 때는 전체적으로 장이 좋았을 때거든요. 그때 주식도 좋았고 뭐 부동산도 글로벌리하게 좀 좋았을 때였는데 미래는 청사진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때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이 좀 괜찮았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 이후에 최근에 한 1, 2년 정도 이 자산 전체적인 자산 가격들이 많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투자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 이것도 되게 그 낯선 상황인데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이면 부동산, 뭐 채권이면 채권 어디를 투자를 하든 간에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쳤던 투자자들이 결국 또 다시 보다가 여기 지금 솔깃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또 분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은 지금 문자를 쭉 보니까 상당히 그 보수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또 위험합니다. 예. 네. 김태리님 돈벼락을 맞고 싶은 거죠. 비트코인으로 이런 말씀하셨고 1108 쓰시는 분 화투 주식 비트코인은 노름입니다. 투자하세요. 예. 그리고 0073번 쓰시는 분 판돈이 올라간 거지 가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가치가 특별하게 지금 달라질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은 그 분석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자본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그 지난번에 사실 정부가 했던 게 뭐냐면 아까 박연미 기자 얘기처럼 무슨 법제화하고 이거는 사실은 좀 남겨놨습니다. 이건 서두르지 않았고 원래는 뭐 양도세 얘기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살짝 던져놓고 지난번에 정부가 했던 조치는 돈줄을 막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거래소랑 그리고 은행 간에 이 돈줄을 상당히 막아가지고 지금도 이게 아주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 그 가상 그 화폐 거래소마다 한두 개 은행만 지금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뚫려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지금 자금이 유입된다는 얘기는 지금 투자자들의 좀 기대가 약간 좀 올라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모두의 경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통해서 이제 나온 가업 상속 공제 요건 완화 개편 방향. 사실 지난달에 한번 나눈 이야기긴 합니다만 최근에 다시 가업 상속 공제 조건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 주장부터 한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경총 입장, 그러니까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경총이 어제 관련 토론회를 열었어요. 이해 당사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뭐 요구하는 건 일관성 있습니다. 일단 그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의 기업 그 매출 기준 이런 것들을 대폭 완화해서 지금 일부 야당 의원들하고 같은 의견인데 이걸 1조 원까지는 그 상속 공제 대상으로 넣어주자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업을 이제 대물림 받는 그런 기업인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줄이자. 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1조 원 뭐 이렇게 올리게 되면 뭐 이건 아주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만 지금 아시아나항공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시아나 같이 큰 회사들도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때 상속을 시도한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더 한 발 나아가서 시나리오를 좀 더 써보자면 어떤 기업의 경우 1조 원 언저리 왔다 갔다 할 때 상속이 필요한 시점에 의도적으로 회사에서 주가를 낮추고자 하는 의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주가 조작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우리 회사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춘 루머를 퍼뜨릴 수도 있고 악재를 공시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매출액 1조 원까지 높이면 사실상 상속세는 무력화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상속세 틀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업 내 가업 상속할 거야. 이렇게 얘기만 해버리면 다 상속세 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상속세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어차피 최고세율을 매기는 것도 아주 이제 부자거나 그리고 이제 주식이 많거나 이런 쪽 계층에서 이게 물게 돼 있는데 사실상 뭐 상속세 제도 유지하지 말자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랑 상속세율을 낮춰달라.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실제 OECD 35개 나라하고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까지 받는 나라가 없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역시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한 의원이 현재의 상속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 아니면 거기보다 더 낮추자. 이런 의견들이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기업인들은 누가 있을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대기업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중견기업 이상이면 많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속세가 보면 지금 과표 구간으로 30억 원 초과 이상이면 상속세 50%를 내게 돼 있습니다. 재계에서야 몇 이쯤? 재계설로 따질 수가 있을까요? 이게 현재로서는 이제 상속세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가업 상속 공제라는 것은 뭐냐면 상속세 중에서 우리가 모두 이제 과표 구간으로 30억 원을 초과하면 50%를 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일부 사람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받는 상속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가 많을 텐데 다만 그 중에 아주 일부가 나는 우리 기업을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업을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혜택을 주자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상속세 틀에서 지금 봐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보면 매출액 기준이
5천억 원인가요? 매출액 기준이 있는데 네, 매출액이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3천억 원. 지금 3천억 원이죠. 미만인 경우에만 맞습니다. 그 상속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요거를 그래서 5천억 원 미만으로 올려달라 내지는 1조 원 미만으로 올려달라 이게 재계와 야당 의원 일부의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5천억 원이 지금 또 정부 아니기도 하고요.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근데 지금 이 매출액 기준 3천억 원만 하더라도 사실상 웬만한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다 들어간다 봐야 되는데 이 가압상속 공제가 처음 도입이 됐을 때는 중소기업만 해당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넓어졌거든요. 대기업까지 확대가 됐어요. 지금 이제 중견기업까지 와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까지는 안 갔습니까? 아직은 안 갔죠. 매출 매출액이 규모가 3천억이니까. 뭐 다르니까요. 거기까지는 그리고 안 가죠. 최초에는 공제 한도가 1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제 한도가 지금 500억 원까지 최고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기업도 확대가 되고 공제액도 확대가 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더 완화를 해달라는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대기업이 가업상속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은 일단 이 사안에서 대기업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일본 같은 데 보면은 우동집 뭐 이런 것들 아버지가 장인으로서 그야말로 하나의 어떤 일가를 이룬 그런 산업을 아들이 이어받는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대기업은 그건 어떤 무슨 가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선단식, 일반식 경영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실 기업인 건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또 논란이 되는 게 지금 이제 정부나 여권이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 중에 이 가압상속을 받고 난 다음에 원래는 10년 동안 이 기업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같은 업종으로. 근데 이걸 7년으로 완화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 가압상속을 하는 조건으로 면제를 시켜줬는데 왜 사후 규제를 완화하지? 저는 사실 여기서 계속 아버지 기업을 내가 이어받겠다. 아버님 업종을 한 사람한테 줬는데 이게 10년 동안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리고 내가 업종 전환하기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지금 분류도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시켜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압 상속 공제가 맞나? 가압을 하겠다라는 거야? 이제 이런 또 헷갈리는 또 측면도 있는 거죠. 우리 혜숙님 애청자분이신데 있어도 안 내면서 아예 공식적으로 안 내겠다는 소리? 김미선님, 최저임금은 난리치고 상속세에 대해서는 관대한 국회의원들. 누구일지 검색하기도 귀찮네요. 근데 여기 그 현재 제도에서 사실 경총이나 재계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무리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제가 무리하다고 보는 건 한국 경제가 어려운 6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높은 상속세율. 그러니까 상속에 대한 의지를 꺾어서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사실 이거는 지나친 비약이죠. 이거는 마치 김사랑이 예뻐서 내가 미모를 가꿀 의욕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아버지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이 있다는 얘기랑 같은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약이 있는데 제가 일견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제도의 세율이 너무 높고 제도가 너무 엄격할 경우에는 편법 불법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보는 게 세율이든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요건이든 이런 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세금 안 내려고 하여튼 논리 개발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김용민도 물러납니다. 내일 5시 5분입니다.